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를 다투는 매그너스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민혁은 지금 생선 비린내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재래시장 골목을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네이비색 슈트는 이미 시장 바닥의 진흙과 정체불명의 오물로 엉망이 되었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그는 결코 멈출 수 없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연회장 대신 이곳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끔찍한 정략 결혼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였으며 그를 억지로 식장으로 끌고 가려는 아버지의 하수인들인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바로등 뒤까지 쫓아왔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로처럼 얽힌 시장 골목을 파고들었지만 낯선 지형 탓에 점점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주변 상인들은 대낮에 고급 정장을 입고 질주하는 이 이질적인 남자를 구경하느라 분주했고 그들의 시선은 민혁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 추격자들에게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코너를 돌았는데 그 순간 눈앞에 거대한 짐수레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발을 멈추려 했으나 가속도가 붙은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수레 옆에 쭈그리고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던 한 여자와 강하게 충돌하고 말았다. 보통의 경우라면 부딪힌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거나 들고 있던 음식을 쏟으며 난장판이 되어야 정상이었겠지만 이번 충돌의 결과는 민혁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마치 단단한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튕겨나간 것은 오히려 건장한 체격의 민혁이었고 그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바닥에 나뒹굴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젓가락에 집힌 떡볶이가 떨어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펑퍼짐한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는 며칠은 감지 않은 듯 떡이 져서 아무렇게나 묶여 있어 도무지 재벌가 CEO인 민혁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었다. 민혁은 황당함과 당혹감을 느낄 새도 없이 골목 입구 쪽에서 무전기 소리와 함께 다급한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고 순간적인 본능이 이성보다 앞서 작동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타개하고 그들이 닥칠 결혼식장에 데려갈 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 하나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고 눈앞에 있는 이 초라한 여자가 유일한 구명조끼처럼 보였다. 그는 다급하게 몸을 일으켜 여자의 손목을 낚아챘는데 여자의 손목은 겉보기와 달리 의외로 단단하고 차가웠으며 그녀는 떡볶이를 우물거리며 귀찮다는 듯이 그를 내려다보았고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이 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다짜고짜 제안을 던졌다. 나랑 결혼합시다. 지금 당장이라도 좋으니 내 아내가 되어준다면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돈을 주겠다고 외쳤는데 이는 논리도 예의도 없는 무례한 말이었으나 절박함이 묻어나는 외침이었다. 여자는 씹던 떡볶이를 꿀꺽 삼키고는 민혁의 얼굴과 뒤쪽에서 다가오는 검은 양복의 무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아주 잠시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고 이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얼마를 줄 수 있냐고 되물었다. 민혁은 그녀의 반응이 돈을 노리는 속물근성 때문인지 아니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둔감함 때문인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불렀다. 1년 동안 내 아내 연기를 완벽하게 해낸다면 그 돈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말에 여자의 눈썹이 꿈틀거렸는데 그녀는 잠시 뿔테 안경을 고쳐 쓰더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한 태도로
거래를 수락했다. 그 순간 검은 양복들이 코너를 돌아 그들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기 시작했고 민혁은 다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몸을 돌리려 했으나 여자가 갑자기 그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그녀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서 민혁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이 인형처럼 끌려갔고 그녀는 능숙하게 시장 가판대 사이의 좁은 틈새로 그를 밀어넣었다. 그곳은 낡은 천막과 쌓여 있는 박스들로 인해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는데 여자는 민혁의 입을 거친 손바닥으로 막으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제압했다. 바로 몇 미터 밖에서 추격자들이 헐떡이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목표물을 놓쳤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지르다가 다른 골목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민혁은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혹시라도 들킬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누르고 있는 이 여자의 몸에서는 기이할 정도로 아무런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런 상황이 일상인 것처럼 혹은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어린아이처럼 태연하게 박스 틈으로 바깥 동향을 살피고 있었고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죽은 깨가 가득하고 피부도 거칠어 보였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가 자신의 입을 막고 있던 손을 떼는 순간 찰나의 시간 동안 그녀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오랫동안 쥐고 훈련한 사람의 손 같았다. 추격자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여자는 민혁을 놓아주었고 좁은 틈에서 빠져나온 민혁은 구겨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헛기침을 했다. 방금 전의 상황이 꿈만 같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촌스러운 차림의 여자는 분명한 현실이었고 이제 그는 자신이 뱉은 말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며 자신은 매그너스 그룹의 강민혁이라고 소개했지만 여자는 명함을 대충 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자신을 이서연이라고 짧게 말했을 뿐 대기업 후계자라는 직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떡볶이 그릇을 아쉬운 듯 쳐다보다가 이제 돈값을 하러 가야 하냐고 덤덤하게 물었고 민혁은 그녀의 태도에 기가 찼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만약 그녀가 호들갑을 떨거나 겁을 먹었다면 계획을 실행하기 어려웠을 텐데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듯한 저 무심함이 오히려 지금의 그에게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 당장 혼인신고를 하고 저녁에 있을 가족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서연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알았으니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두 사람은 시장을 빠져나와 민혁이 미리 준비해둔 세컨드카가 주차된 곳으로 향했는데 나란히 걷는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조합이었다. 화려한 명품 슈트를 입은 잘생긴 남자와 동네 슈퍼에 가는 듯한 차림의 여자가 함께 걷는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민혁은 이제 그런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집안 어른들이 원하는 완벽한 며느리 감을 데려갈 수 없다면 차라리 그들이 기절초풍할 만한 여자를 데려가서 그들의 오만한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복수라고 생각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민혁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조수석에 앉은 서연은 푹신한 가죽 시트에 감촉이 낯선지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민혁은 시동을 걸며 룸미러로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는데 그녀는 두꺼운 안경을 벗어 옷자락으로 쓱쓱 닦고 있었고 안경을 벗은 그녀의 눈매는 생각보다 날카로워 보였지만 다시 안경을 쓰자마자 멍한 눈빛에 촌스러운 여자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미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실감했지만 동시에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차가 도심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민혁은 앞으로 닥칠 폭풍우를 예상하며 머릿속으로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분명히 뒷목을 잡고 쓰러질 것이며 정략 결혼을 추진하던 박 회장 댁에서는 길길이 날뛰며 매그너스와의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각오한 바였고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그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과연 5분이라도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혁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서연의 머릿속은 민혁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방금 전 골목에서 마주친 경호원들의 움직임이 단순한 사설 경비업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고 민혁의 몸에서 나는 희미한 화약 냄새와 긴장감을 통해 그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가 이 황당한 제안을 수락한 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끈질기게 추적해오는 과거의 조직으로부터 몸을 숨기기에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신분만큼 완벽한 위장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차가 어느새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으로 들어섰고 민혁은 결연한 표정으로 핸들을 꽉 쥐며 이제부터 시작될 연극의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그는 서연에게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자신의 뒤에 숨어 있으라고 당부했지만 서연은 듣는 둥 마는 둥 하품을 하며 졸린 눈을 비볐다. 민혁은 한숨을 내쉬며 엑셀을 밟았고 그들의 차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매그너스 그룹의 본사를 향해 빠르게 사라졌다. 매그너스 그룹 본가의 거대한 철제 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잘 정돈된 정원과 고풍스러운 저택의 위용이 드러났는데 이는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누릴 수 있는 압도적인 풍경이었다. 민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옆자리에 서연을 힐끔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창밖의 화려한 조경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그저 입가에 묻은 떡볶이 양념을 손가락으로 훔쳐내고 있을 뿐이었다. 최고급 세단이 저택 현관 앞에 부드럽게 멈춰서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제복 입은 사용인들이 도열하여 문을 열어주었지만 차에서 내린 서연의 남루한 행색을 본 순간 그들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다. 민혁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의 손목을 잡아 끌어 현관으로 향했고 대리석 바닥 위로 흙이 묻은 서연의 운동화 자국이 선명하게 남으며 숨막히는 저택의 공기를 더럽히기 시작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는데 그곳에는 이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척들과 아버지인 강 회장이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낯선 여자를 보자마자 마시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고 그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 전체를 울리며 살벌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민혁은 아버지의 분노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옆에 서 있는 서연을 자신의 법적인 아내라고 소개했는데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표정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강 회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옆에 앉아있던 새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혐오감을 감추지 않았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찍으며 당장 이 거렁뱅이 같은 여자를 내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쌓아온 권위가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다. 친척들 역시 거들며 민혁이 드디어 미친 것이 분명하다는 이 회사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이하며 서연을 향해
노골적인 모욕과 비난을 퍼부어댔다. 그들은 서연의 두꺼운 뿔테, 안경과 촌스러운 트레이닝복, 그리고 정돈되지 않은 머리카락을 지적하며 그녀를 마치 인간이 아닌 오물 취급을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연은 그들의 독설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멍하니 샹들리에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상류층 특유의 오만함으로 무장한 그들을 더욱 자극했고 급기야 새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 그녀를 끌어내라고 히스테리적인 비명을 질렀다. 경호원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자 민혁은 품에서 혼인신고서 접수증을 꺼내 보이며 그녀는 이제 엄연한 이 집안의 며느리이자 자신의 배우자임을 선언했고 누구든 그녀에게 손을 대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강 회장은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민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의 손을 잡아 2층에 있는 자신의 침실로 이끌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 서연은 발을 헛디딘 척하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질 뻔했는데 이 모습을 본 친척들은 혀를 차며 수준 낮은 여자가 들어와 집안 망신을 다 시킨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민혁이 그녀를 부축하며 바라본 서연의 눈빛은 안경 너머로 아주 잠시 날카롭게 빛났다가 이내 다시 멍청해 보이는 표정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그것을 그저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침실 문을 닫고 나서야 민혁은 긴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풀어헤쳤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서연이 방금 겪은 모욕적인 상황 때문에 울거나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둔 위로의 말과 보상금을 언급하려 했으나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빗나갔다. 그녀는 방안을 휘둘러 보며 침대가 무척 푹신해 보이니 오늘은 여기서 자도 되냐고 물었고 배가 고픈데 밥은 언제 주냐며 태연하게 자신의 배를 문질렀다. 민혁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으며 룸서비스를 시켜주겠다고 대답했고 그녀의 비위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눈치가 없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혼란스러웠다. 식사가 도착하자 서연은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 치웠는데 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그녀에게 앞으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각방을 쓸 수는 없으니 너는 소파에서 자야 하고 내 개인적인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하며 집안 어른들과 마주치면 최대한 말을 아끼고 바보처럼 웃기만 하라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입가에 소스를 묻힌 채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민혁의 등 뒤에 있는 창문과 발코니의 잠금 장치를 은밀하게 체크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방의 보안 상태가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것을 파악했고 오늘 밤 분명히 누군가가 이 틈을 노리고 들어올 것이라는 직감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저택 전체가 어둠에 잠기자 민혁은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방 안에는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소파에 웅크리고 자는 척하던 서연은 민혁의 호흡이 완전히 안정된 것을 확인하자마자 소리 없이 눈을 떴는데 안경을 벗은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 쪽으로 다가갔는데 창밖 정원수 사이에서 미세한 인기척과 함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다. 일반인이라면 바람 소리로 착각하고 넘어갔을 법한 그 미세한 소음을 서연은 정확하게 포착했고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검은 복면을 쓴 괴한이 발코니 난간을 타고 은밀하게 올라와 창문 틈을 벌리려 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창문이 열리고 그가 방 안으로 발을 들이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손이 괴한의 멱살을 낚아채 방 안으로 끌어들였고 괴한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괴한이 당황하여 품에서 칼을 꺼내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맨발로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하여 무기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몇 초 만에 이루어졌으며 잠들어 있는 민혁이 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침묵 속에서 진행된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서연은 고통에 몸부림치려는 괴한의 목덜미 급소를 손날로 강하게 내리쳤고 괴한은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기절해버렸는데 그녀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쓰러진 괴한의 주머니를 뒤져 소지품을 확인했는데 그곳에서 라이벌 기업인 최지훈이 고용한 용역업체 명함과 민혁의 사진이 나왔다. 서연은 이것이 단순한 암살 시도가 아니라 겁을 주기 위한 경고성 침입임을 파악하고 기절한 괴한을 들어올려 발코니 밖으로 던져버릴까 하다가 생각을 바꾸었다. 그녀는 괴한을 질질 끌고 가 발코니 난간에 밧줄로 묶어 마치 그가 침입하다가 실수로 밧줄에 엉켜 매달린 것처럼 위장해 놓았는데 이는 내일 아침 발견될 때 우스꽝스러운 사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처리를 마친 서연은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소파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모습이었다. 잠시 후 민혁이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이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났지만 그는 발코니 쪽에 매달려 있는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민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직감했고 당분간은 이 집을 떠날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다시 두꺼운 안경을 손에 쥐고 잠을 청했지만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깨어 있어 저택 주변의 모든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발코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정체불명의 남자로 인해 발칵 뒤집혔고 정원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사람들을 깨웠다. 민혁은 눈을 비비며 발코니로 나갔다가 밧줄에 엉켜 기절해 있는 남자를 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경찰과 보안팀이 도착하여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서연은 하품을 하며 그 곁을 지나갔다. 보안팀장은 범인이 침입을 시도하다가 발을 헛디뎌 밧줄에 걸린 것 같다는 허술한 보고를 올렸고 민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범인의 멍청함을 비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았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극적였고 민혁을 향해 배가 고프니 밥을 달라고 칭얼거렸는데 그 천진난만한 얼굴 뒤에는 지난밤의 냉혹한 그림자가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 강민혁과 이서연의 기묘한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택의 고용인들은 여전히 새로운 안주인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일쑤였다. 서연은 아침 식사 시간마다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법을 몰라 쩔쩔매다가 접시를 엎지르거나 물컵을 깨트리는 등 온갖 사고를 쳤는데 그때마다 한 여장과 사용인들은 혀를 차며 그녀를 한심하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한 기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서연이 물건을 떨어뜨릴 때마다 그녀의 발끝은 아주 미세하고 절묘한 각도로 움직여 파편을 피하거나 쏟아지는 뜨거운 국물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간다는 사실이었다. 민혁은 출근 전 식탁 맞은편에 앉아 신문을 보며 곁눈질로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는데 분명 칠칠 맞아 보이는 행동 속에 위화감이 느껴지는 찰나의 순간들이 존재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민혁은 회사에서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최지훈 대표가 매그너스의 주주들을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통을 느끼며 집무실 소파에 몸을 기댔다. 최지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그너스를 무너뜨리려 혈안이 되어 있는 비열한 인물로 최근 민혁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배가 아파 미쳐 날뛰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민혁은 늦은 시간까지 대책 회의를 하다가 모두를 퇴근시키고 홀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평소라면 수행비서와 경호팀이 동행했겠지만 오늘은 극비리의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그들을 먼저 보낸 상태였다. 텅 빈 지하 주차장은 스산한 공기가 감돌았고 드문드문 켜진 형광등이 깜박거리며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듯했는데 민혁이 자신의 세단에 다가가는 순간 기둥 뒤에서 검은 그림자 여럿이 스르르 나타나 그의 퇴로를 차단했다. 그들은 최지훈이 고용한 전문 싸움꾼들로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 같은 흉기를 들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흉악한 미소를 띠고 민혁을 향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민혁은 유도와 복싱을 배운 경험이 있어 일반인보다는 싸움에 능숙했지만 다수의 무장한 상대를 맨손으로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긴장감으로 인해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손에 감으며 방어 태세를 갖추었고 놈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자 날렵하게 몸을 피해 첫 번째 공격을 막아냈지만 곧이어 쏟아지는 무자비한 구타에 점점 구석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등 뒤가 벽에 닿는 순간 놈들의 우두머리가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며 민혁의 머리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닥쳐왔다. 바로 그 순간 주차장 입구 쪽에서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경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들어오더니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그들 바로 옆에 멈춰 섰다. 운전석 문이 벌컥 열리고 튀어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서연이었는데 그녀는 양손에 도시락 가방과 보온병을 든 채 민혁을 부르며 해맑게 달려왔다. 험악한 분위기의 남자들은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고 서연은 그 틈을 타 민혁에게 다가가려다 제 발에 걸려 중심을 잃고 앞으로 크게 고꾸라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바닥에 처박힐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가 넘어지면서 허공으로 던져버린 묵직한 보온병은 마치 유도탄처럼 정확한 궤적을 그리며 우두머리의 이마 정중앙을 강타했. 우두머리는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졌고 놈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다 옆에 있던 청소용 카트를 실수로 밀어버렸다. 바퀴 달린 카트는 경사면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며 놈들의 다리를 볼링핀처럼 쓰러뜨렸고 대걸레 자루가 회전하며 놈들의 턱을 가격하는 기적 같은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이 모든 상황은 마치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스꽝스럽고 우연의 연속처럼 보였지만 그 혼란의 한복판에 있는 서연의 표정은 겁에 질려 울상을 짓고 있었다. 민혁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놈들이 전열이 흐트러진 틈을 타 정신을 차리고 남은 놈들을 향해 주먹을 날리며 반격을 시작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놈들은 부상당한 동료들을 부축하여 서둘러 승합차에 올라타 도주했고 주차장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민혁과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연만이 남게 되었다. 민혁은 터진 입술을 손등으로 훔치며 서연에게 다가갔는데 그녀는 엎질은 도시락 반찬을 주워 담으며 아까운 밥을 다 버렸다며 훌쩍거리고 있었다. 민혁은 방금 전의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보온병이 날아간 각도나 카트가 굴러간 타이밍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어깨를 잡고 괜찮냐고 물으며 그녀의 눈을 살폈지만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그저 밥을 쏟아서 속상해하는 단순하고 순박한 빛깔뿐이었다. 민혁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왜 여기에 왔냐고 물었고 서연은 코를 훌쩍이며 당신이 야근하느라 밥도 못 먹을까봐 몰래 도시락을 싸서 가져왔다고 더듬더듬 대답했다. 그녀의 말은 투박했지만 민혁의 가슴 한구석을 찌르르하게 만드는 묘한 울림이 있었고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왔다는 사실에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서연의 옷을 털어주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구심이라는 싹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과연 세상에 이렇게 운이 좋고 타이밍이 완벽한 실수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그가 서연을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닌 탐구해야 할 미지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민혁은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서연을 계속해서 훔쳐보았다. 사실 서연은 자는 척을 하며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방금 전 상황을 복기하며 자신의 연기가 너무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위험에 처했다는 정보를 도청을 통해 미리 알고 있었고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당하기 직전이라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면서 그를 구하기 위해 고도의 계산된 몸개그를 선보였지만 민혁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진 것을 느끼고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집에 도착한 민혁은 서연을 먼저 올려보내고 서재에 들어가 보안 팀장을 호출해 오늘 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정밀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화면 속에서 서연이 넘어지는 순간과 보온병이 날아가는 궤적, 그리고 카트를 미는 타이밍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돌려보았지만 보면 볼수록 그것은 완벽한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고 신의 경지에 오른 기술처럼 보이기도 했다. 특히 보온병이 정확히 급소를 타격하는 장면은 프로야구 투수의 제구력보다 뛰어났는데 민혁은 영상을 끄고 의자에 깊숙이 파묻히며 이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과거 기록은 너무나 평범해서 의심스러웠고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승부욕이 그의 안에서 불타올랐다. 한편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욕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안경을 벗고 세수를 하자 드러난 그녀의 맨얼굴은 날카로운 눈매와 강인한 턱선을 가진 전사의 얼굴이었고 그녀는 팔뚝에 난 작은 생채기를 보며 혀를 찼다. 아까 카트를 밀 때 너무 힘을 주는 바람에 근육이 놀란 듯 했는데 그녀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다시 멍청해 보이는 표정을 연습했다. 민혁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녀에게도 큰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서연은 스스로의 감정에 당황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매그너스 그룹의 창립 기념일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류사회의 화려함을 압축해 놓은 듯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밝힌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최고급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정재계 인사들은 한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우아한 미소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 화려한 중심에 강민혁이 서 있었고 그의 곁에는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값비싼 드레스 자락을 만지작거리는 이서연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혁은 서연에게 최고급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입히고 전문가에게 메이크업을 맡겼지만 그녀는 여전히 구부정한 자세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어 마치 무리에 섞인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뒤돌아서서는 민혁이 왜 저런 격 떨어지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지에 대해 수군거렸고 그들의 은밀한 비웃음은 파티장의 공기를 타고 서연의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다. 민혁은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서연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그녀를 보호하듯 에스코트하며 파티장 중앙으로 이동했다. 그는 서연이 긴장한 탓에 실수라도 저지를까봐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지난번 주차장 사건 때 보여준 그 기묘한 행운이 이번에도 발휘될지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때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최지훈 대표가 비열한 미소를 띠며 다가와 건배를 제의했는데 그의 눈빛은 민혁이 아닌 서연을 향해 음흉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지훈은 서연의 외모를 교묘하게 비하하는 농담을 던지며 민혁의 심기를 건드렸고 민혁이 불쾌감을 드러내려던 찰나 서연이 갑자기 재채기를 하며 최지훈의 최고급 슈트에 샴페인을 뿜어버리는 대형 사고를 쳤다. 최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고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민혁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소란스러워진 틈을 타 최지훈은 옷을 갈아입겠다며 자리를 떴고 민혁 역시 수습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기에 서연은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잠시 숨을 돌리고자 인적이 드문 테라스 쪽 복도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것이 바로 최지훈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복도는 메인 홀과 달리 조명이 어둡고 조용했으며 서연이 구석진 소파에 앉아 구두를 벗고 발을 주무르려는 순간 복도 양쪽에서 건장한 사내셋이 나타나 그녀의 퇴로를 차단했다. 그들은 최지훈이 고용한 전문 납치범들로 오늘 밤 서연을 납치해 민혁을 협박하고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라는 지령을 받은 상태였다. 사내들은 험악한 인상을 쓰며 서연에게 조용히 따라오라고 협박했고 반항하면 고운 얼굴이 망가질 것이라며 킬킬거렸다. 서연은 겁에 질린 척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주변 지형지물과 적들의 위치를 스캔하며 탈출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다. 이곳은 CCTV 사각지대였고 파티장의 소음 때문에 비명을 질러도 밖에서는 들리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사내 중 한 명이 참을성이 바닥난 듯 서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려 했고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180도 돌변하며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엉겁결에 뿌리치는 척하며 상대의 관절을 역방향으로 비틀었고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꼬꾸라졌다. 남은 두 사내가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서연은 드레스 자락을 걷어 올리고 날렵한 발차기로 한 놈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는데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회전하며 놈들의 급소를 타격해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마지막 남은 놈이 품에서 칼을 꺼내려 했지만 서연은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손에 쥐고 놈의 손목을 내리찍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3명의 거구들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기절해 있었고 서연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쓰러진 놈들을 발로 툭툭 건드려 확인 사살을 한 뒤 재빨리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헝클어뜨려 끔찍한 일을 당할 뻔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위장했다. 잠시 후 민혁이 복도 끝에서 뛰어오며 서연을 찾았을 때 그가 목격한 것은 바닥에 쓰러진 괴한들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민혁은 격분하여 보안요원들을 호출했고 서연을 품에 안으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서연은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보안팀이 도착해
기절한 괴한들을 끌고 갔는데 보안팀장은 놈들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민혁에게 보고했다. 놈들이 하나같이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당해 기절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몸싸움의 흔적이 아니라 마치 숙련된 전문가에게 당한 것 같다는 의문스러운 소견이었다. 민혁은 서연을 진정시켜 집으로 돌려보낸 뒤 보안실로 직행해 복도의 CCTV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지시했다. 보안실의 수많은 모니터 중 사고가 발생한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는 불행히도 기둥에 가려져 있어 현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다. 민혁은 실망하여 영상을 끄려다가 문득 복도 벽면에 걸려있는 대형 거울에 비친 흐릿한 잔상을 발견하고 영상을 멈췄다. 그는 기술자에게 해당 부분을 확대하고 화질을 보정하라고 명령했고 잠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장면은 그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거울 속에 비친 서연은 겁에 질린 여자가 아니었으며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상대의 공격을 흘려내고 정확한 타격으로 놈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특히 마지막에 하이힐을 무기처럼 사용하여 상대를 쓰러뜨리는 동작은 군더더기 없는 살인 기술에 가까웠고 민혁은 자신이 알던 촌스러운 아내가 전혀 다른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서연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분석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운이나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도로 훈련된 특수 요원의 움직임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서연이 보여준 칠칠 맞은 행동과 바보 같은 웃음이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음을 깨닫고 배신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대체 누구이며 왜 자신의 곁에 머물며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민혁은 USB에 해당 영상을 복사한 뒤 보안 팀장에게 이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혁의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연극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서연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잠든 척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민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2층으로 올라가 서연의 방문을 열었는데 침대 위에는 이불이 얌전하게 덮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가 이불을 젖혔지만 그곳에는 서연 대신 베개만이 놓여 있었고 열린 발코니 문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서연은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안경을 벗은 그녀의 옆모습은 그가 알던 촌스러운 여자가 아닌 차갑고 고독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민혁은 인기척을 내며 발코니로 나갔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어설픈 연기도 없었다. 민혁은 손에 쥐고 있던 USB를 그녀에게 보여주며 파티장 CCTV를 확인했다고 낮게 으르렁거렸고 서연의 표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나를 속였는지 당장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만이 그들의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녀의 입술이 열리려는 찰나 그녀의 시선이 민혁의 등 뒤에 있는 어둠 속을 향해 날카롭게 번뜩였다. 서연의 날카로운 시선이 어둠을 꿰뚫는 순간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발코니 난간의 석조 장식이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민혁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서연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바닥으로 거칠게 넘어졌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혁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포복 자세로 방 안쪽으로 굴러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침입자가 아닌 원거리에서 노리는 전문 저격수의 소행이 분명했으며 서연은 바닥을 기어가며 발코니의 커튼을 잡아채 시야를 차단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민혁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와중에도 자신을 깔고 앉아 주변을 살피는 서연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느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리숙한 아내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저택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보안팀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연은 민혁의 멱살을 잡고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낮게 소리쳤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다. 몇 분 뒤 민혁과 서연은 중무장한 경호 차량들의 호위를 받으며 저택을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외곽 국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민혁은 찢어진 셔츠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창밖을 경계하는 서연을 바라보며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입을 뗄 수 없었다. 서연은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번갈아 확인하며 추격해오는 차량이 없는지 살피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적들의 공격 패턴과 예상 이동 경로를 시뮬레이션하느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최지훈이 고용한 놈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군사훈련을 받은 용병들임이 확실했고 저격 실패에 이어 반드시 이동 중인 차량을 노릴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서연의 예감은 끔찍할 정도로 정확하게 적중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대한 덤프트럭이 선두에 서 있던 경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으며 끔찍한 굉음을 만들어냈다. 앞서가던 차량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고 민혁이 탄 차량의 운전기사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지만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춰 섰다. 충격으로 인해 차 안의 에어백이 모두 터졌고 민혁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눈을 떴는데 깨진 차창 밖으로 검은 승합차들이 그들을 포위하듯 멈춰 서는 것이 보였다. 승합차에서 내린 10여 명의 남자들은 소음기가 장착된 자동소총과 날카로운 마체테를 들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먹잇감을 사냥하는 늑대떼처럼 조직적이고 잔인해 보였다. 살아남은 민혁의 경호원들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대응 사격을 시도했지만 미리 매복해 있던 용병들의 집중 사격에 하나둘씩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압도적인 화력 차이와 기습적인 공격 앞에서 민혁의 보안팀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놈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민혁이 탄 차량으로 천천히 다가오며 끝을 내라는 손짓을 했다. 민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옆자리에 서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팔을 뻗었지만 서연은 이미 에어백을 찍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깨진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고 그녀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짧게 중얼거렸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네요. 엎드려 있어요. 절대 나오지 말고. 서연은 거추장스러운 뿔테 안경을 벗어 바닥에 던져버렸고 펑퍼짐한 스커트의 밑단을 과감하게 찢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든 뒤 깨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몸을 날렸다. 차 밖으로 나온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구부정하던 허리는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펴져 있었고 둔해 보이던 몸놀림은 맹수처럼 날렵하고 가벼웠다. 용병 중 한 명이 여자가 튀어나온 것을 보고 비웃으며 총구를 겨누려 했지만 서연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거리를 좁혀 그의 손목을 낚아채고 총을 빼앗아 반대편의 적을 정확하게 사살했다. 총성이 울리자마자 그녀는 빼앗은 총을 버리고 놈의 품속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턱을 가격하고 무릎으로 명치를 걷어차
순식간에 거구의 사내를 무력화시켰다. 갑작스러운 반격에 당황한 용병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총을 난사했지만 서연은 차량과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고개하듯 총알을 피하며 적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마체테를 주워들고 춤을 추듯 회전하며 놈들의 다리와 손목을 베어나갔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전장의 한복판에 강림한 죽음의 천사처럼 아름답고도 공포스러웠다. 민혁은 깨진 차창 틈으로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는데 그가 알던 촌스럽고 밥만 축내던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무자비한 살수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서연은 다수의 적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용병들의 비명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용병대장은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자 당황하여 직접 나서며 거대한 단검을 꺼내들고 서연에게 덤벼들었다. 그는 숙련된 칼잡이였지만 서연은 그의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빈틈을 노렸고 두 사람의 칼날이 부딪힐 때마다 튀는 불꽃이 어두운 도로를 밝혔다. 대장은 서연의 체력을 소모시키기 위해 거칠게 몰아붙였지만 서연은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차갑게 그를 응시하며 그의 공격 패턴을 읽어내고 있었다. 대장이 회심의 일격을 가하며 찌르기를 시도하는 순간 서연은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팔을 잡고 업어치기로 아스팔트 바닥에 꽂아버렸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대장은 피를 토하며 기절했고 서연은 쓰러진 그의 목에 칼끝을 겨누며 남은 용병들을 향해 차갑게 일갈했다. 더 덤비고 싶으면 오라 하지만 다음은 기절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장마저 쓰러지자 전의를 상실한 남은 용병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부상당한 동료들을 챙겨 황급히 승합차에 올라타 도주해버렸다. 도로 위에는 타오르는 차량의 불길과 신음하는 부상자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서연만이 남았는데 그녀의 어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썩이고 있었다. 불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옷, 그리고 얼굴에 튄 핏자국으로 엉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민혁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딪혔다. 민혁은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자신이 알던 이서연이 맞는지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안경을 벗은 그녀의 맨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수많은 전장을 헤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고독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마체테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 묻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민혁에게 다가와 상처가 없는지 살폈다. 그녀의 손길은 방금 전 사륙을 벌이던 그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는데 민혁은 그녀의 손목을 꽉 잡으며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다시 한번 절규하듯 물었다. 서연은 민혁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그를 올려다보며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과거 국가정보기관 소속의 특수임무 수행팀인 고스트의 팀장이었으며 거대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내부 배신으로 인해 팀원들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았다고 고백했다. 조직은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끝까지 추적해왔고 그녀는 신분을 세탁하고 가장 안전해 보이는 평범하고 못난 여자로 위장해 숨어 살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민혁은 그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지만 동시에 왜 그녀가 그토록 능숙하게 자신을 구해주었는지 그리고 왜 항상 주변을 경계했는지에 대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이제 더 이상 당신 곁에 머물 수 없다며 떠나겠다고 말하고는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며 지금 당신이 떠나면 최지훈과 그 배후 세력은 나를 죽이고 당신까지 끝까지 쫓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우리가 살 길은 서로 힘을 합쳐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뿐이라며 자신에게는 그들을 상대할 자본과 권력이 있고 당신에게는 그들을 제압할 힘이 있으니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멈칫하며 민혁을 돌아보았고 불타는 차량의 불빛 아래서 민혁의 눈동자는 두려움이 아닌 굳건한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페어가 된 도로 위에서 새로운 운명의 파트너로서 서로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강민혁은 엉망이 된 차를 버리고 미리 준비된 안전가옥으로 서연을 데리고 피신했는데 그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만의 비밀 요새였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서연의 모습은 민혁이 알던 그 촌스러운 여자가 아니었으며 물기를 머금은 머리카락과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은 숨막힐 듯한 청초함과 동시에 서늘한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익숙한 솜씨로 팔뚝에 찢어진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는데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는 그 모습에서 민혁은 그녀가 살아온 가혹한 세월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다. 민혁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커피를 건넸는데 서연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전우애와 미묘한 설렘이 뒤섞인 기류가 흘렀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고 적들은 당신이 죽은 줄 알고 방심하고 있을 테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숨통을 끊어놓아야 한다고 민혁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지훈과 그 배후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작전에 돌입했다. 민혁은 매그너스 그룹의 정보망과 자본력을 총동원하여 최지훈의 태성그룹을 금융시장에서 고립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의 손끝에서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이며 적들의 자금줄을 서서히 조여갔다. 그는 태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언론에 은밀히 흘리고 주요 주주들을 포섭하여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기업 사냥꾼으로서의 냉혹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한편 서연은 과거 고스트 팀장 시절의 인맥과 기술을 활용하여 최지훈이 관리하는 비밀 금고와 서버에 접근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녀의 목표는 법적으로 그들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물증인 이중 장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전술 슈트를 입고 장비를 점검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는데 안경 뒤에 숨어있던 무기력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목표물을 노리는 매의 눈빛만이 살아 있었다. 작전 당일 밤 도시가 잠든 시각에 서연은 최지훈의 비밀 별장에 잠입했는데 그곳은 사설 경비업체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철통 같은 요새였다. 민혁은 안전가옥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녀의 시야를 공유하며 해킹 툴을 이용해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그녀의 길을 열어주었다. 서연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원들의 시야 사각지대를 파고들었고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된 복도를 유연한 몸놀림으로 통과해 지하 금고 입구에 도달했다. 그녀는 민혁과의 통신을 통해 금고의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는데 긴장감으로 인해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손끝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정확하게 키패드를 누르고 있었다. 마지막 숫자가 입력되고 육중한 금고문이 열리는 순간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에 안도하며 그녀는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와 금괴가 가득했지만 서연의 눈은 오직 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곳에 최지훈의 모든 악행이 기록된 태블릿 PC가 들어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데이터를 복사하는 동안 민혁은 외부에서 최지훈의 하수인들이 별장으로 급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하고 서연에게 당장 그곳을 빠져나오라고 다급하게 외쳤다. 서연은 복사가 완료되자마자 장비를 챙겨 나오려 했지만 이미 별장 입구는 도착한 증원 병력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고 그녀는 정면 돌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차단한 뒤 혼란에 빠진 적들 사이를 질주하며 제압해 나갔는데 좁은 복도에서의 근접 전투는 그녀의 동무대나 다름없었다. 곤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한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그들의 힘을 역이용하여 벽에 처박거나 서로 부딪히게 만들며 순식간에 포위망을 뚫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민혁은 서연을 구하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별장 근처로 달려갔고 숲속을 헤치고 나오는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조수석 문을 열어 그녀를 태우고 급가속하여 현장을 빠져나갔다. 뒤따라오는 추격 차량들이 총격을 가해왔지만 민혁은 서연이 지난번에 보여준 운전 기술을 흉내내어 급커브와 드리프트를 구사하며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야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민혁은 헝클어진 서연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고 서연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데이터를 담은 USB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서로의 손을 꽉 잡았는데 그 순간 느껴지는 체온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작은 칩 하나가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핵폭탄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서로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는데 최지훈과 정계 유력 인사들 그리고 민혁의 정략 결혼 상대였던 박 회장 집안까지 연루된 거대한 비리 카르텔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살인교사 뇌물수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입에 담기 힘든 범죄 사실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민혁은 분노로 손을 떨며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여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서연은 민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진정시켰고 이 자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릴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들은 다가오는 매그너스 그룹 주주총회장을 디데이로 잡았는데 그곳에서 최지훈이 민혁을 해임하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적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려는 그 순간에 그들의 목을 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통쾌한 복수가 될 것이었다. 주주총회 날이 다가오고 민혁과 서연은 마지막 준비를 마쳤는데 서연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민혁의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하이힐 대신 활동성이 좋은 단정한 구두를 신었는데 안경을 벗은 그녀의 미모는 주변을 압도할 만큼 빛이 났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당신은 원래 이렇게 아름다웠냐고 농담처럼 물었고 서연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당신이 몰라봤을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도 절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고 민혁은 서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행운을 빌었다. 한편 최지훈은 민혁이 죽었거나 재기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박 회장과 함께 주주총회장에서의 승리를 자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매그너스를 삼키고 나면 서연의 정체를 파헤쳐 끝까지 추적해 없애버릴 생각이었지만 자신이 사냥개라고 믿었던 서연이 사실은 늑대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최지훈의 집무실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이는 곧 닥칠 파멸의 전조와도 같았다.
민혁과 서연은 검은 세단을 타고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로 향했는데 차 안에서 민혁은 서연에게 오늘이 지나면 우리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모든 게 끝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대답을 유보했지만 그녀의 손은 민혁의 손을 더욱 꽉 쥐고 있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차에서 내렸고 사람들은 민혁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 옆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다. 민혁은 당당하게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갔고 서연은 차가운 카리스마로 주변을 압도하며 민혁의 곁을 지켰다. 로비에서 마주친 최지훈과 박 회장은 민혁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렸고 특히 서연의 변한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혁은 그들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속삭였고 서연은 싸늘한 미소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눈으로 경고했다. 최지훈은 당황하여 경호원들을 불렀지만 이미 민혁이 심어둔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했고 주주총회장의 문이 열리며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다. 주주총회장은 긴장감으로 팽팽했고 단상에 오른 최지훈은 민혁의 경영 무능을 질타하며 해임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민혁과 서연이 준비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최지훈이 살인을 지시하는 육성과 불법 자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고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고 최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난동을 부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서연이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바로 그 사건의 증인이자 피해자라고 밝히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녀의 당당하고 논리 정연한 폭로에 최지훈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박 회장 역시 얼굴을 감싸쥐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었고 최지훈은 마지막 발악으로 품에 숨겨둔 총을 꺼내 서연을 겨누며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질렀다. 주주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고 민혁은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리려 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지훈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최지훈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집어던져 그의 손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총이 바닥에 떨어지자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그를 제압했다. 서연은 최지훈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누르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망쳤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지훈과 공범들을 연행해 갔고 장내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민혁과 서연은 텅 빈 연회장에 남아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민혁은 서연에게 다가가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다고 말하며 그녀를 깊이 포옹했고 서연 역시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긴장을 풀었다. 하지만 그때 민혁의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소리쳤는데 최지훈의 잔당들이 민혁의 몸가를 습격하여 부모님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민혁의 얼굴은 다시 굳어졌고 서연은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묶으며 눈빛을 빛냈다. 아직 청소가 덜 된 모양이네. 가져가서 확실하게 끝내버리자. 두 사람은 다시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연회장을 나섰고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강해 보였다. 매그너스 그룹 본가로 향하는 강민혁의 세단은 밤 공기를 가르며 질주하고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이서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권총의 탄창을 확인하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저택의 풍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고요해 보였지만 두 사람의 예민한 감각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살기를 감지하고 있었으며 최지훈의 잔당들이 쥐새끼처럼 숨어들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민혁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부모님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고 옆에서 그 마음을 읽은 서연은 따뜻한 손길로 그의 어깨를 감싸며 반드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침착하게 위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민혁은 그 단단한 눈빛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용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저택 입구에 도착한 그들은 정면 돌파 대신 민혁만이 알고 있는 오래된 하수로를 통해 잠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어린 시절 민혁이 몰래 집을 빠져나갈 때 사용하던 비밀 통로였다. 좁고 습한 통로를 지나며 민혁은 흙탕물에 명품 구두가 젖는 것을 개의치 않았고 서연은 어둠 속에서도 마치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정원 안쪽으로 들어선 그들은 덤불 뒤에 몸을 숨기고 거실 상황을 살폈는데 통유리창 너머로 밧줄에 묶인 채 무릎 꿇려 있는 강 회장과 새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고 그 주변을 무장한 괴한들이 포위하고 있었다. 괴한들의 우두머리는 최지훈의 오른팔로 악명 높은 자였으며 그는 손에 든 총으로 강 회장의 머리를 툭툭 치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민혁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서연의 차가운 손이 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했고 그녀는 눈짓으로 2층 발코니를 가리키며 양동 작전을 제안했다. 서연이 2층으로 침투하여 적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안 민혁이 1층 뒷문으로 들어가 부모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는 서로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위험한 도박이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배관을 타고 2층으로 기어 올라갔고 민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심호흡을 한 뒤 뒷문을 향해 낮은 자세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2층에서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적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거실에 있던 괴한들이 당황하여 위층을 쳐다보는 순간 민혁은 뒷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민혁은 미리 준비한 섬광탄을 거실 중앙으로 던졌고 눈부신 빛과 굉음이 터지자 괴한들은 눈을 감고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그 혼란을 틈타 민혁은 묶여있던 부모님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고 강 회장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도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고 총알이 민혁의 귓가를 스치며 벽에 밝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민혁이 부모님을 감싸 안고 엄폐물 뒤로 몸을 숨기려는 찰나 천장의 샹들리에가 굉음을 내며 우두머리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서연이 2층 난간에서 뛰어내리며 우아하게 착지했는데 그녀의 양손에는 제압한 적들의 무기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정광석화 같은 움직임으로 남은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려 나갔다. 평소 서연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새어머니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는데 촌스럽고 못생겼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마치 영화 속 여전사처럼 날아다니며 자신들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우두머리가 잔해 속에서 기어나와 총을 집으려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 슬라이딩을 하며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공중에 뜬 몸을 회전시키며 뒤꿈치로 그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우두머리가 기절하며 상황은 종료되었고 저택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깨진 유리 조각 밟는 소리만이 남았는데 뒤늦게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강 회장과 새어머니는 공포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고, 민혁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 상태를 살폈다. 서연의 뺨에는 얕은 상처가 생겨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등으로 닦아내며 민혁을 향해 씩 웃어 보였고, 민혁은 그런 그녀를 와라 끌어안았다.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강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위험을 찾으려 했었지만 이미 그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뒤였고, 그는 며느리인 서연의 눈치를 보며 쭈뼛거렸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 뒤 강 회장은 민혁과 서연을 본가로 호출했는데, 거실의 분위기는 예전의 살벌함과는 달리 묘하게 누그러져 있었다. 강 회장은 서연에게 그동안의 무례를 사과하며 원한다면 위자료를 넉넉히 줄 테니 민혁과 헤어지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며느리 수업을 받으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혁은 단호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말을 끊으며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을 것이며, 서연은 그 누구의 수업도 필요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매그너스를 이끌고 가정을 꾸릴 것이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통보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나섰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매그너스 그룹은 강민혁의 혁신적인 경영과 투명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창사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민혁은 과거의 권위적인 CEO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통하는 리더로 변모했고, 그 곁에는 항상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를 보좌하는 서연이 함께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미모나 능력을 숨기지 않았고, 그녀는 매그너스 그룹의 보안 및 리스크 관리 이사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매력적인 파워 커플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정작 그들은 화려한 파티보다는 둘만의 소박한 시간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두 사람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떡볶이를 파는 재래시장을 찾았는데, 이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운명의 장소였다. 민혁은 여전히 떡볶이의 매운맛에 쩔쩔매며 땀을 흘렸고, 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깔깔대고 웃었는데,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경쾌하게 들렸다. 서연은 떡볶이를 오물거리며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나한테 50억을 주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민혁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변명했지만, 서연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아직 그 돈을 다 받지 못했다고 농담을 던졌다. 민혁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심플하지만 세련된 백금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남은 돈은 평생 내 옆에서 사랑으로 갚게 해달라며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고, 시장통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그 말만은 서연의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고,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민혁에게 키스했다. 그것은 계약이나 거래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서약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이 소란스럽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함께 걸어갈 미래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재벌가에서 도망친 겁쟁이 도련님과 자신을 숨기고 살던 은둔고수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서로를 구원하고 완성해주는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세상의 편견과 위협에 맞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갔으며, 그들의 전설은 매그너스 그룹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되었다. 민혁과 서연은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걸어 나갔고, 그들의 뒤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길게 늘어뜨렸다.